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금융기업 KB국민은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기업 분석과 그다음에 기출 면접을 통해서 KB국민은행에 대해서 좀 더 뎁스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혁주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인데요. 아마 KB국민은행 지원하신 분들은 아마 은행 고시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금융권에 이제 취업을 앞두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마찬가지로 KB국민은행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아셔야지만 이제는 조금 더 면접 갈 때나 아니면은 자소 쓸 때나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꼭지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실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은행권 인삼 담당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평소에 경제 금융에 관한 이슈 트렌드들을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우리 지금 성공취업 엑스파일, 그다음에 금융권 소개할 때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그렇죠. 최신 트렌드, 그다음에 그 트렌드를 좀 더 깊게 분석하면서 실제로 금융권을 준비하신 분들이 어느 기업에 지원하셔더라도 충분히 응대를 할 수 있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폭넓게 트렌드와 경제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방송 꼭 보셔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왜? KB국민은행 담당자가, 인사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한 가지 볼까요? 틈틈이 경제신문과 KB경영연구소에 나오는 보고서를 봐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나온 모든 자료들은 실제 KB 공시 자료들입니다. 사업보고서고요. 경영보고서거든요. 이런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 집중해서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취업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텐데 KB국민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일은요. 1년 11월 1일에 이제는 설립이 됐죠. 은행장은 허인 은행장이시고 자, 매출액은 19조 정도가 됩니다. 점포수는 한 1,074지점이 돼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2조 6,491억 원 돼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한 2조 1,000억 원 정도가 돼 있네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숫자 암기한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는 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 정도 규모를 하고 있구나.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은행에 비해서 KB국민은행이 이 정도의 영업이익, 이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구나. 그럼 왜 그럴까를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이유, so what에 대해서 우리를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인원 현황 같은 경우에는 16,000명 정도 이제는 인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민은행은요. 2001년 11월 1일에 뭐예요? 주택은행과 합병이 됐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기출 면접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주택은행과 합병이 됐다는 사실. 그러면 국민은행의 DNA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어플 얘기할 때 잠깐 소개하겠지만은 뭐예요? 부동산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은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특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도 6월에요. 뭐래요? KB 손해보험 계열사를 편입을 합니다. 금융지주가. 그랬더니 뭐가 되겠어요?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들, 방카슈랑스 이런 것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예요? 보험에 대해서 시너지 창출 효과가 있다. 왜? 종합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볼까요? 특장점 두 번째로 봤을 때 16년도 5월에 뭐가 되세요? 현대증권을 계열사를 편입합니다.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사실이죠. 왜?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를 뭐예요? KB금융지주가 바로 인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증권회사까지도 이제는 갖고 오게 되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효과들이 실제적으로 KB국민은행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이거 특장점으로 지금 KB국민은행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장점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보고요. 자, 그래서 공시서류 작성일, 그러니까 18년도 3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계열사는 총 36개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KB국민은행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요. 순이자 마진, 손익계산서죠. 쭉 나오는데요. 볼까요?
영업손익을 봤어요. 영업손익을 봤는데 보세요. 쭉쭉쭉 뭐예요? 15기, 16기, 17기 넘어갑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시자료, 경영보고서.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넘어가고 있어요? 1조에서 또 1조에서 갑자기 작년도 2017년도에 뭐예요? 2조 6천억에서 영업이익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놀랍지 않으시나요? 그 정도로 국민은행이 작년도에 뭐 했다? 영업을 정말 잘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숫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가 늘어나고 있구나. 아, 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또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당기순이익도 보세요.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보니까 16년도 봤어요. 16기가를 봤더니 뭐예요?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영업이익은 굉장히 똑같은데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17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뉴스에 더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을까? 사실 16년도에는 이원법인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그 기저효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15년도의 세금, 그러니까 법인세와 그다음에 세금 당국에서 책정한 법인세와 KB국내에서 실제로 내야 되는 법인세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환수하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다? 그때 뭐가 되냐면 환수를 받았습니다. 1분기 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만큼 뭐가 된다? 법인세에 대해서 많이 냈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당기순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이번 연도 들어와서 뭐가 돼서 그게 정산이 되면서 17년도죠? 17년도에서 정산이 되면서 뭐가 되겠어요? 당기순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는 꼭 취업 준비생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경제평론가라든지 저처럼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해는 해도요. 사실 취업 준비생들이 왜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사실 표만 봐도 왜 그럴까라고 뎁스 있게 너무 깊게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KB국민은행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짤막하게라도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사실 뭐냐면 그러니까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어떤 실적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신한은행과 비교하냐 이런 말씀을 이제는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한은행도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은행 한번 비교해보자는 의미에서 갖고 와봤는데 보세요. 영업이익만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뭐가 되겠어요? 와, 보세요. 1조에서 갑자기 2조 6천억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뛰어버리죠. 근데 신한은행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꾸준해요. 신한은행 꾸준하게 느는데 뭐겠어요? KB국민은행은 갑자기 뛰어버립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신한은행 꾸준하게 이제 오르다가 또 잠깐 떨어졌었는데 KB국민은행은 갑자기 또 뛰어버리죠. 그래서 KB국민은행이 정말로 17년도에는 정말로 영업을 잘했구나. 정말로 그럼 왜 잘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아야 될 배경이겠죠. 왜? 면접에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KB국민은행에 대해서 당신이 이 기업에 왜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사업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 있게 계속적으로 이제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원화 예수금 부분인데요. 이게 경영보고서에 나와요. 자, 원화 예수금이 뭐냐면요. 우리 써져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행이 대출 등 주요 영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대표적 자금이다. 뭐 예금, 적금, 뭐 CD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는 돈을 굴리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뭐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돈을 갖고 올 때 뭐가 되겠어요? 고객이 예금한 거, 또한 우리가 적금 든 거. 이런 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돈을 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다? 원화 예수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예수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화 대출금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원화 대출금은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원화로 나간 대출이에요. 통상 원화 대출금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주 수입원인 이자 이익이 늘어나게 되죠. 왜? 은행의 주요 수익이 뭐겠어요? 작년도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 부분 첫 번째가 뭐겠어요? 이자 수익이거든요. 이자 수익이 뭐예요?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대출금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금이 많다. 솔직히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이 많다는 얘기는요. 좋은 거예요. 왜? 그만큼 많이 빌려줬으니까 또 이자도 많이 돌아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화 대출금까지도 많으면 굉장히 이자 수익이
많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원화 예수금, 대출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1위가 어디예요?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 원화 예수금 보세요. 금액 보시면 1위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대출금도 원화 대출금도 국민은행이 1위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원화 예수금 대출 규모가 경쟁사 대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뭐야? 고객 기반이 탄탄하고 시장 점유율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석해 드리겠다고. 근데 교수님, 왜 내가 이거를 알아야 되느냐? 원화 예수금과 원화 대출 규모를 내가 취업을 이제는 앞둔 마당에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항상 제가 강조드립니다. why와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거를 꼭 제가 강조해 드리죠. 왜 알아야 될까요? 이거 의미 해석해 드린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의 이제는 핫한 트렌드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의미 1 말씀드렸죠. 의미 2는요, 뭐가 되면요,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주죠. 자, 은행에서요, 이제 은행업을 합니다.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예금한 돈, 또 고객이 저축한 돈, 뭐 적금 든 돈, 그 다음에 고객들이 오고 가는 돈,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은행의 어떤 수익을 이제 창출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은행에서 할 수 있는 돈이 뭐겠어요? 그렇죠. 빌려오는 거겠죠, 어디서. 고객의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또 어디서 빌려와요. 근데 빌려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를 그분도 또 내야 되잖아요. 또 빌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자금 조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용이 뭐예요? 싸지는 거죠. 어떨 때에 원화 예금 비율이 높아질 때에, 그러니까 싼 값으로 돈을 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세 번째 볼까요? 이것이 은행의 수익성과 연결이 직결됩니다. 보면요,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대출 규모를 늘리면 이자 이익도 커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냐면 NIM,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 높아지는 거죠. 순이자 마진은요, 금융사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따집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는요, 그 은행권에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순이자 마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투자를 하거든요, 사실. 왜? 순이자 마진이면 높으면 높을수록 뭐고요? 이익이 많다는 얘기니까 영업이익이 많겠구나, 장사를 잘하겠구나, 그럼 뭐야? 가치가 올라가 있구나, 내가 투자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경영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우리가 공식을 보면요, 이자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뺀 것을 이자 수익 자산으로 나눈 것인데, 무슨 얘기겠어요? 조달 비용을 낮추고 이자 수익이 많을수록 NI 비율은 높아지는데, 여기에 뭐겠어요? 이 원화 말고로 예금과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죠.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의, 그 다음에 우리가 의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so what? 내가 지금 국민은행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의미는 내가 알겠어요. 그럼 내가 취업할 때, 어떻게 면접 볼 때, 아니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토론하거나 토의를 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까? so what을 볼까요? 자, 예대율 규제가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대율 규모 제도가요, 7월부터 2018년도 7월부터 규제가 강화됩니다. 볼게요. 은행들이 올 들어 예수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아까 우리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금을 크게 늘렸는데 7월부터 시행되는 예대율 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예대율을 우리가 봤을 때 뭐겠어요? 원화 예수금이 밑에 있고요, 원화 대출금이 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곱하기 100해서 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표준 예대율은 100%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건전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에서나 은행을 봤을 때 예대율 100%가 넘어가? 그럼 뭐야? 대출금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위험한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 이하를 우리가 봅니다. 100 이하를. 그런데요, 이번에 7월부터 뭐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규제한다 그랬죠? 어떻게 규제한지 보세요. 자, 올 하반기부터는요, 시행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는요, 가계대출은 15%를 더하고요, 기업대출은 15%를 낮추는 방식으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은행들이 작년에 17년도에 정말 최대 수익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이자 수익 때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자 수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 입장의 전략은 뭐겠어요? 손쉽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출. 그게 뭐예요? 담보대출이죠. 그중에서 뭐예요? 부동산 담보대출이죠. 회수할 수 있거든요. 쉽게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계대출에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해 줬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너무나 손쉬워요. 회수하기 쉽거든요. 근데 기업 대출은 꺼립니다. 왜?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무슨 얘기겠어요?
은행의 본연의 업무, 경제를 활성화하고 말 그대로 현금 유동성을 돌게 하는 건데 이게 은행이 기업들한테 좀 대출도 많이 해주고 리스크를 좀 안지만은 해줘서 기업들이 살아나고 경제의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은행들이 손쉽게 돈을 벌려고 가계대출만 늘리고 기업대출은 여기 굉장히 심사를 꼼꼼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런 거죠, 정부에서. 야, 안 되겠어. 야, 가계대출은 이제부터 뭐예요? 15% 늘릴 거야. 내 의무적으로 15% 늘려버릴 거야. 대신에 기업대출은 15% 낮출 거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계산상으로 딱 보면 뭐겠어요? 15% 높여버리면 뭐게 됐어요? 예결이 100%가 훅 넘어가겠죠. 그럼 뭐 어떻게 됐어요? 예결 100% 이하로 맞추려면. 그렇죠. 뭐겠어요? 원화 예수금을 늘릴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그 원화 예수금을 늘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해야 돼요? 상품을 팔아야죠. 어떤 상품? 예금 상품, 적금 상품.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 KB국민은행은 적금 상품 여러분 상품 한번 프로필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는 고이자. 물론 뭐 예전보다는 고이자죠. 물론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뭐 그렇게 큰 이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적금 상품들이 대거 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화 예수금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은행들은 뭐 하고 있다? 이자가 높은 예금과 적금 상품을 내보고 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은행을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런 트렌드들, 그다음에 정책들, 이게 다 하나로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만 보셔서 면접장 들어가시면요, 대답 100% 못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작동 원리, 이런 원리를 알고 들어간다면 왜 은행들이 적금 상품을 지금 높은 적금 상품을 내보이고 있고 그게 왜 내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예대율의 어떤 변화들, 규제의 변화들 이래서 맞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나하나 뭐 퍼즐 쌓듯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시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직원 현황 봤더니요. 금융업 모서 남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게 뭐 숫자는 중요치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직원 현황이 있다 해서 16,000명 정도가 직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 안에 좀 포함되시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면접 기출 첫 번째 들어갈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인재상과 가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나왔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요거는 2018년도 KB국민은행의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뭐 전략 목표들, 4대 핵심 전략 방향들, 그다음에 은행의 고유 영역들 보시면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교수님, 이 자료는 어디 있나요? KB국민은행 공시 자료입니다. 공시 가보시면 돼요. 거기 가셔서 좀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내가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자, 근데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짚어드릴게요. 이게 허인 은행장이 사실 이제 소개하는 글인데요. CEO가 얘기하는 말은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CEO가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개인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밑에 있는 지화 직원들이 또 전략 기획팀들이 이미 보고서 형식으로 올린 내용이고요. 앞으로 KB국민은행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자료로 나온 거군요. 그거를 이제는 은행장이 오너가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은행권 최초로 11회의 최다 일행 은행에 선정이 됐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겠죠? 우리가 NCI, SI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뭐 한국 생산성 본드에서 나오는 어떤 바로 자료 조사입니다. 인덱스인데 뭐냐면은 말 그대로 만족도 조사예요. 어느 정도의 최종 소비자들, 그러니까 금융의 최종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도 조사인데 이게 정말로 그 권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11회에 최다 1위에 선정됐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국민은행 입사 지원자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KB가 지속 가능한 성장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는데 KB국민은행에서의 공식 자료는 뭐다? 고객이다. 또 한 가지는 디지털이다. 그다음에 윤리 경영이다. 이거 좀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이라는 말. 어디 가서 만약에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야, KB국민은행의 어떤 가치가 뭐니?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경영 자료라겠죠? 경영 보고서라겠죠? 첫 번째는 고객입니다. 이거 포인트 짚어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디지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러냐면 이거예요. 은행 안에 은행. 디지털 뱅크는 은행의 핵심 전략이자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KB국민은행의 강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은행과 합병이 됐죠?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이라고 했죠. 이 부동산을 가지고 나온 어플 뭐야? 리브온이에요. 리브온. 이 어플 정도는 우리가 조금 활용해 줄 필요가 있겠죠. 한번 만져보기도 하시고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국민은행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은행은 우리 국민은행의 장점은 뭐였어요? 뭐라고 했죠? 부동산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요? 맞춰가야죠. 그래서 리브온 어플 한번 해보시길, 플랫폼을 한번 다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은 이렇게 하고 있고, 윤리경영, 마지막으로 윤리경영. 사실 국민은행은요, 과거 때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가치가 바로 윤리경영입니다. 윤리경영. 이거는요, 과거에 그 면접 때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국민은행에서. 윤리경영이 뭐라고 보느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안 나오겠죠. 그때 거의 한 10년 전이었거든요. 10년 전에 이제는 이런 이슈가 됐었던 것이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KB국민은행은 이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경영은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 신뢰를 얻겠다. 뭐예요? 신뢰가 생명이잖아요. 금융권은. 이런 신뢰를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경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면접 기출 두 번째 들어갈게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가치의 역설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실 텐데요. 자, 가치의 역설 먼저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 so what.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치의 역설은 뭐냐면 사용 가치가 높은 제약. 사용 가치가 높은 제약가 뭐겠어요? 대표적인 게 물이죠. 사용 가치가 낮은 제약, 다이아몬드예요. 잘 쓰지는 않잖아요, 사실. 근데 보다 더 낮은 교환 가치를 가지는 역사적 현상이죠. 그렇잖아요. 물은 우리가 항상 자주 사용하고 꼭 필요한 재화죠.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돼요. 그죠? 근데 보통 가격을 따지면 뭐겠어요? 물은 그냥 공짜로 먹기도 하죠. 요즘에는 또 마케팅 기법이 굉장히 발전해서 어떻게 쓰고 있나요? 굉장히 고급 물도 나오죠. 비싼 물 이런 것도 나오지만 사실 물은 뭐예요? 굉장히 뭐 가격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굉장히 낮죠. 하지만 뭐예요? 너무나 필요해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물론 뭐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은 필요하겠지만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비싸요. 왜 그럴까? 애덤 스미스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얘기할 때 애덤 스미스의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미스의 역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물과 다이아몬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그 소왓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자, 가치의 역설은 뭐예요? 1870년대에 한계 효용 학파에서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게 나와요. 효용.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이 뭐냐면 아마 근데 이 방송 보신 분들 그러실 거예요. 교수님 제가 지금 면접 보려고 이거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한계 효용 나 경제학과 아니거든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트렌드 아시잖아요. 이 경제학과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경제 상식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이슈예요. 지금 그걸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고시라는 게 튀어나와 버렸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한계 효용을 가지고 이 스미스의 역설을 설명을 했던 거죠. 왜? 한계 효용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희소의 가치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효용까지 또 알아둘 필요 있겠다. 그러면 so what 넘어갈게요. 네, 보시면은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이 애덤 스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국부론이잖아요. 국부론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저는 말씀드려요. 꼭 은행권이 아니더라도 금융권에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국부론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부론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이드를 만들어 얻을 수가 있는데 깨알 같은 글씨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말로써 설명을 드릴게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노동의 분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동의 분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예제를 삼아요. 그 당시에 핀을 한 사람이 만들면 20개, 하루에 20개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공정을 18단계 공정으로 사람들이 나눠서 하면 하루에 48,0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애덤 스미스가 목격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국부론에 담아내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노동의 분업화예요. 나눠서 한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노동의 분업화는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만약에 면접장에서 국부론이라든지 애덤 스미스라든지 자본주의의 얘기 나왔을 때 이런 예화를 빌려서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럼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국부론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동자에게 적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고용주들에게 이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덤 스미스는. 근데 그 당시에는 저임금 시대였습니다. 저임금 시대. 왜냐하면 중상주의였거든요. 말 그대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조금 줌으로써 이윤을 높이려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아니다. 야, 노동자에게 많은 임금을 줘야 된다. 왜?
그래야지만 이들이 꿈을 꾸고 그다음에 이들이 뭔가 꿈을 꾸면서 가치를 생산하고 그럼 뭐가 계세요? 노동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짐으로써 결국에는 뭐예요? 국부잖아요. 나라가 붕괴해진다. 이런 주장을 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짚어드리냐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트렌드와 맞물려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 들으시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물어봅니다. 면접위원장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게 사실 맞물려 있거든요. 애덤 스미스는요.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최저임금 얘기를 이미 그 당시에 했습니다. 왜요? 어떤 노동자들에게 많은 임금을 줌으로 해서 뭐한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결국엔 나라가 부강해진다. 왜?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시간은 없지만은 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없었죠? 기계가 없었죠. 뭐가 없어요? AI가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그 당시에는요. 사람만 있었고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기계와 AI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AI가 튀어나왔습니다. 뭐냐면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본과 기술은 올라가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지금 튀어나와 버렸다는 거. 무슨 얘기겠어요? 은행권 가보시죠. 은행권 뭐가 지금 화두예요? 비대면 서비스죠.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또한 점포가 필요 없어져요. 또한 뭐가 없어져요? 여러분 커피숍 가보시면 뭐가 돼요? 그렇죠? 기계로 주문을 하죠. 키오스크가 튀어나와 버렸죠.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물려서 뭐가 된다? 은행권도 변화의 바람에 불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와의 이런 국부론과 우리가 은행에 취업할 때 면접할 때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알고 좀 더 깊게 한다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정말 국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은 기본 소양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렵지만은 어디서 못하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성공취업 엑스파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KB국민은행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우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KB국민은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렌드, 그다음에 그 트렌드에서 국민은행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알아본다면 우리가 어떤 면접 질문이 와서라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